나는 한 달간 동남아에서 무전으로 생존해보려고 한다. 버스킹을 하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장사를 하면 말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나는 돈도 없는 20살에 토익은 300점, 취업률 19%를 자랑하는 연극영화과 학생이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없는 벌레이다. 물론 우리 엄마는 팔다리가 다 있는데 너가 뭐가 부족하냐며 잔소리를 해주시지만 나에게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벌레인 나에게도 꿈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자기 밥벌이를 하고 그냥 이 정도다. 취업, 저축 다 필요 없다. 그냥 생존하기다. 그런 나는 학사 경고를 맞은 김에 자퇴를 하고 알바를 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바를 잘렸다. 그것도 3개나, 심지어 2주 만에. 뭐든지 내 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던 나는 레스토랑의 고객 응대 매뉴얼을 멋대로 바꾸었고, 매니저님께서는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셨지만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며 우기다가 결국 해고당했다. 또 다른 한 번은 사장님께서 남자는 해병대를 나와야 한다고 하셔서 그런 마인드는 너무 올드하다고 말대꾸를 하다 해고당했다. 반항심과 상습적인 멍때리기를 했던 나는 사장님들의 원수였다. 행복하려면 목표를 낮추라던 법률스님. 더 이상 목표를 낮추게 되면 나에겐 죽음 말고는 답이 없었다. 과연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모두들 해내고 있는 생존이 나에겐 왜 이토록 버거운 것일까? 그렇게 집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영화는 영화과 자퇴생이 친구들을 모아 유럽으로 단 한 푼도 없이 날아가 여행을 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영화를 보자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도 그처럼 살아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김재영이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다. 형은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학점도 언제나 4점대라 열정가이 혹은 유노유노가 별명인 사람이었다. 그런 형과 같이 간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형과 같이 무전으로 동남아를 떠나자고 말을 걸었다. 형은 1분도 고민하지 않고 재밌겠다라며 같이 가주기로 했다. 그렇게 자신감이 조금 생긴 나는 주위 친구들에게 비행기값 20만원과 비상금 3만원만 있으면 해외를 갈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했고, 총 5명을 모아 라오스로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용돈을 받으며 살아오던 우린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세상에 입성하게 되었다. 도착했다고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다. 아버지께서는 너가 강호동도 아니면서 무슨 한 끼 줍쇼를 찍냐며 현실성 없는 짓 좀 그만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 연락을 받자 더욱 나를 증명하고 싶어졌다. 나도 스스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참고로 이 이야기는 6년 전 이야기이다. 내가 긴 시간이 지나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20살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어도 인생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게. 그렇게 호기롭게 라오스에 도착한 우리. 공항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해 공연을 할 의상을 제작했다. 재영이 형은 마음이 앞서버려 첫날부터 자신의 손을 베어버렸다. 깔깔거리며 술을 부어버리는 나와 형. 이상하게도 형과 있으면 천하가 참 태평했다. 졸업반 행운이었어. 다 죽어. 다치지 마. 빡치니까. 그렇게 다음날 우리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도심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짐이 생각보다 무거웠고 우린 장시간 걷기 위해서는 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보따리를 펴고 짐을 털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상식량과 챙겨올 로션들을 팔았고 비장의 무기, BTS 포토카드까지 팔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큰 수익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라오스의 물가는 저렴해도 너무 저렴했다. 지금 한국 돈으로 32,000원. 오, 많이 벌었다. 맥주 한잔 마셔야겠다. 그러나 웃긴 것은 돈도 못 벌었으면서 우린 축하를 하기 위해 가진 비상금의 50%를 털어 7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낭만이다 진짜. 난 돈이 아깝지가 않아. 나는 내일 노숙해서 행복할 것 같아. 숙박비까지 하면 우리에게 남은 돈은 2-3만원 밖에 없었다. 이런 무대책인 우리의 목적지는 루앙프라방까지 가는 것이다. 거리는 총 300km. 원래는 걸어서 이동하기로 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히치하이킹을 해보기로 하였다. 인생에서 히치하이킹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걱정됐다. 과연 우릴 태워주실까? 사바이디. 사바이디. We are going to 방비행. 예, 땡큐. 땡큐. 껍질. 와, 방비행까지 한 방이다. 미쳤다. 벌써 도착이야.
예상과 현실은 늘 다르다고 했던가. 예상보다 차를 잡기는 쉬웠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이었다. 이 차는 중간 경유지인 방비행까지 우릴 태워주기로 하였다. 코리안 밋, 코리안 투마. 그리고 우린 4,000원짜리 숙소를 예약했다. 나름 수영장도 있고 좋았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누나들의 속옷을 도둑맞았다. 해외 경험이 적었던 우린 긴장되는 일들이 참 많아. 야 이거 이렇게 둬도 안 훔쳐가겠지? 가방을 위로 올리면 훔쳐갈 마음이 덜 들잖아. 그럼에도 이젠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다. 우린 외국인들이 많은 거리에서 물건과 술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아무 관심이 없다. 멈춰서 보지도 않아. 구세주 등장. 쏟으나가. 코리안 칵테일. 소맥 드시고 가주세요. 소맥 드시고 가주세요. 긍정적으로 봐주시며 우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의 행동에 욕설을 하는 분들도 계셨다. 언제나 재영이 형은 자신이 망가지면서까지도 물건을 팔기 위해 앞장섰다. 하지만 그런 형도 여러 번 반복되는 인종차별과 욕설에 자신감이 낮아져만 갔다.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형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스스로가 멋이 없게 느껴진다며 장사를 그만하겠다고 하였다. 지금껏 재영이 형에게 의지해온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방법은 단순했다. 우리가 각자 1인분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은 가진 능력이 없다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막막해하였다. 나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여행을 데려온 주동자인 내가 책임져야 했다. 그나마 나의 작은 강점이었던 분석력으로 전반적인 장사 계획과 역할 분담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나의 핵심 과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안에 숨겨진 매력을 찾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친구들을 되돌이켜 보았다. 서연이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주었다. 서연이가 있으면 화목했다. 그렇게 서연이를 바람잡이 역할로 배치하였다. 재영이 형과 한 팀이 되어 버스킹을 하는 형에게 호응을 해주고 공연이 끝나면 돈을 투입하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알고 언제나 수다스러웠던 효정 누나에겐 캐리커처를 부탁하였다. 웬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목적은 그림 판매가 아니었다. 그림의 가격은 단돈 0원,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림을 최대한 천천히 그리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친구가 되는 것이었다. 작가의 이야기를 팔 수만 있다면 많은 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호텔 관광가를 나온 규리 누나에게는 소맥이 아닌 길거리에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을 고민해달라고 하였고, 누나는 이곳의 저렴한 양주와 넘치는 라임을 통해 하이볼을 만들자고 하였다. 그렇게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우린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이동할 때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 우리는 돈 벌 체질이 아닌가 봐. 하지만 쪄 죽겠는 날씨와 번번치 않는 식사에 다들 몸이 성치 않았다. 히치하이킹은 4시간가량 잡히지 않았고 모래바람에 더욱 지쳐갔다. 심지어 서연이가 몸이 좋지 않아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누나들은 말하였지만 나와 형은 2시간만 더 해보자고 하였다. 서연이는 고맙게도 아픈 몸이었지만 부담을 줄여주려 계속해서 가보자는 말을 해주었다. 여기 루앙프라방 가는 차가 없나봐. 한 번 더 해보자. 1시간만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자. 다행히도 6시간가량 만에 차를 한 대 잡게 되었다. 이 차에는 우리 여행의 구세주들이 타 있었다. 그는 한국 노래를 즐겨 들으며 한국을 사랑하는 린과 제키라는 친구들이었다. You're good at Korean. 우린 급속도로 친해졌고 린과 제키는 우릴 루앙프라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는 환 호텔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우린 이제 가려고 인사를 하자 링은 이 호텔에서 묵으라고 하였다. 알고 보니 링은 루앙프라방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남는 방을 줄 테니 편히 지내라고 하였다. 이런 행운도 행운이 없었다. 와, 우리들 왜 이렇게 지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모습 봤는데 진짜 불쌍하게 생겼어요. 우린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진 끈과 종이들을 이용해 편지와 그림을 그려주었다. 와, 너무 괜찮아. 귀여울 것 같아. 외국인이 나한테 이런 거 치면. 기프트. 제키. 예뻐. 맛있어? Yes. We have sunburn because of your warm heart. At the beach. 그리고 제키는 우리의 장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루앙프라방의 지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렇게 시장 조사를 이어갔고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다. 모든 장사와 버스킹은 공간의 인구 밀도가 높아야 수완이 좋았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경쟁자도 많았다.
반대로 말하면 공간이 넓어 밀도가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통행 속도만 늦출 수 있다면 좋은 상권을 독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마치 교통체증처럼. 그렇게 우린 텅 빈 공간을 우리만의 놀이터로 만들기 시작했다. 메인 야시장이 끝나는 지점, 즉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출구 쪽에서 우린 버스킹을 열어 사람들의 통행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도로 중앙에 테이블을 펼쳐 술을 판매하며 유출되는 사람들의 통행 속도를 다시금 저하시킨다. 피날레로 그 사이에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공간을 두어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이 버려진 공간을 우리가 독점한다. 나의 망상 같은 이론이었지만 친구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한 단계씩 시작하였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킹을 통해 얼마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가였다. 긴장되었다. 버스킹이 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의미가 없었다. 존나 잘 모일 것 같아. 돈 넣어준 거야. 돈 넣어준 거. 재흥이 형은 완전히 몰입하였고 우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부자야 되겠을까? 응 됐어. 조금만 갈. 부자 안 돼도 돼. 사람들 봐주니까 힘이 나? 보였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하고 싶어졌어. 오늘 처음인데 진짜 처음부터 사람 존나 많이 모았어. 빵이다. 유입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춤에는 술이다. 바로 술을 테스트해보기 시작했다. 존나 맛있는데? 존나 맛있다. 성공이야. 아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이거는 한 잔 사고 난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야 이거 진짜 개 맛있다. 아 진짜 개 맛있어. 갑자기 기분 개 좋아. 버스킹을 하던 위치도 서로를 바라보게 구성하여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중간 위치에 효정 누나의 캐리커처를 투입했다. 또 오셨네. 할보이 드시러 가세요. 맛있죠? 야 효정 선배 존나 웃겨. 라오스 스타 됐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효정 선배 그림을 들고 다녀. 예상 그대로 작동했다. 재영이 형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술을 사갔고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효정 누나의 무료 캐리커처를 받아가라 하였다. 효정 누나는 그림과 함께 우리의 스토리를 제공하였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 아저씨들께서는 우리의 도전을 응원해주시며 큰돈을 팁으로 지불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잘 쓰겠습니다. 전략과 실행 모두 완벽히 먹혀들었다. 오늘 있었던 돈 3만 원 남았는데 우리 이거 많이 벌었다. 그러면 우리 대충 46만 벌었어. 46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것 같았다. 나의 망상하는 능력이 큰돈을 벌어다 주다니.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러했을 것이다. 의기양양해진 우린 라오스를 벗어나 더 큰 목표를 향해 가보기로 했다. 그곳은 바로 태국. 우린 국경을 넘어갈 버스 비용으로 25만 원을 벌어보기로 했다. 우린 며칠간 돈을 아꼈으며 신이 나서 장사를 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큰 수익을 벌었다. 봤었어? 봤었어? 대박. 강남다 씨. 오빠한테 10,000원 주신 분이 우리 5만 원 줬다? 아 진짜? 우리 오늘 돈 벌 거 다 벌었어. 아 지렸다.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 그래 보였어. 한 10만 원 벌었겠다. 나름의 최적화된 루틴을 찾게 되었고 돈을 버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규리 누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곤해요? 아니. 찍으면 안 돼. 규리 누나는 술을 판매하는 일이 아닌 자신도 다른 친구들처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역할 분담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며 누나의 입장을 거절했다. 결국 누나는 장사를 하던 중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우린 장사를 마저 정리하고 술을 마시며 서로 속상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나들은 나와 재영이 형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들과 무전여행이지만 여행은 하지 않고 장사만 하는 것, 그리고 즐기러 온 것인데 알바를 하는 한국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나는 좀 충격적이었다.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싫었던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저 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11일차 우리가 목표했던 25만 원을 넘어 30만 원가량을 벌게 되었다. 살면서 지갑 이렇게 두둑해본 적이 없어. 와 미쳤다. 204만 킵 있다. 204만 킵 있다.
4일 전에 얼마 있었는 줄 알아? 8,500원. 8,500원. 깁깁고잉 깁고잉. 당시 라오스를 여행 중이었던 친구 민재도 합류하고 싶다 하여 함께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린 가장 저렴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미니밴을 타고 버스를 타고 노숙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여행 14일차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해본 태국의 국경을 넘게 되었다. 우린 이왕 온 거 치앙라이까지 가자 하였고 치앙라이에 도착하자 치앙마이를 가자고 하였다. 우리는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는 사라졌다. 마을을 구경하지도 않았다. 그저 도장 깨기처럼 더 이동했다. 그저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런 나는 태국의 도로를 가로지르며 규리 누나가 비판했던 지점을 고민해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의지가 약해서였다. 나 스스로 나의 이런 모습이 당황스러웠다. 불과 한 달 전 알바에 잘린 내가 이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좌우명이 돼가기 시작했다. 와, 이거 뭐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치앙마이에 도착하여 우린 숙박비를 벌기 위해 버스킹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2,000원도 벌지 못하였다. 그렇게 술을 판매하기 위한 자리들을 찾아다녔으나 철저한 야시장의 통제로 불가능하였다. 우리가 지금껏 해온 방식들이 모두 무너졌다.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지만 실패를 맛보니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내일을 기약하며. 결국 한 방에 5,000원 하는 숙소에서 자게 되었고 숙소와 밥을 먹는 길거리에는 바퀴벌레가 참 많았다. 내일은 이렇지 않을 거라며 잠을 청했다. 그렇게 아침 다시금 장사를 시작했다. 루앙프라방 때와는 전혀 다르게 어떠한 판매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놀이터 전략이 먹히기엔 도시가 너무 커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었고 야시장에는 단속이 강해 낄 틈이 없었다. 결국 오늘도 참치캔에 빵을 먹었다. 하지 마. 야, 우리 거지 맞아. 알아. 어? 누가 거지 아닌 척해? 거짓 건 나도 알아. 40도를 웃도는 더위인지라 모두들 빠르게 지쳐갔고 돈을 벌 새로운 기획이 있어야만 했다. 떠오르는 게 과일 사재기밖에 없어요. 여기죠? 낮에는 과일 같은 거 안 파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안 파는 거 아닐까? 그런가? 아니 사진 기사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 계속 따라주면서 영상 만들어 주실까? 해봐 지금. 아, 치앙마이 비둘기 보러 오셨어요. 항상 웃던 형조차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돈을 벌 괜찮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계획을 한번 다시 짜보자. 하지만 재영이 형은 전략이고 뭐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며 홀로 춤을 추어 4,000원을 벌어왔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린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사 노숙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남긴 버거를 먹었다. 나처럼 주구장창 전략만 짜면 굶어 죽었고 재영이 형처럼 나가서 벌어온다 해도 이 적은 돈으로는 여행을 지속할 수 없었다. 남겨진 버거를 먹던 형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방콕으로 가자. 여행 처음부터 방콕을 가고 싶다 했던 형의 바람이었다. 지친 모두들 끄덕이고 잠에 들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규리 누나는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나에게 진지하게 너무 힘들다며 사비로 햄버거를 사 먹겠다고 했다. 나는 절대 안 된다며 통제했다. 몸도 마음도 지친 누나는 더 이상 여행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혼자 밤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카메라 또한 켜지 말라고 했다. 나는 누나를 다시금 설득하기 위해 쫓아갔지만 나 스스로도 돈을 벌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같이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냥 누나랑 나는 산책을 하며 지금까지 쌓여있던 솔직한 마음들을 나누었다. 누나는 나에게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다며 이곳에서 나와 재영이 형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며 자신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행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누나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용기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실 나도 여행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씩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게 되면 모두들 나에게 실망할 것 같았다. 나에게 여행은 더 이상 즐거움보다는 그저 버티는 것에 가까웠다. 우린 더위에 지쳐 휘청거리면서도 히치하이킹을 반복해 방콕에 도착하였다. 운전여행 출발하기 전에 얘가 방콕 노래 불러가지고 못 가! 막 이랬었는데. 맞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형 말대로 방콕 왔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 더 커졌어. 파타야로. 어제까지만 해도 끝을 내고 싶었는데 막상 끝이 오니까 존나 공허한 아이러니, 뭔가 더 하고 싶은 아이러니. 맞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방콕에 도착하였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형은 방콕을 구경하지도 않았으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방콕을 넘어 파타야에 가자고 하였다. 나는 좋다며 동조했다. 사실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가자는 형의 말에 멈추자고 말하기 쪽팔렸다. 경쟁심이었다.
형이랑 가장 가까웠기에 지기 싫었다. 하지만 교통이 복잡했던 방콕은 차가 정말 잡히지 않았다. 수중에는 단 한 푼도 없어 쫄쫄 굶었다. 우리의 표정에서 즐거움은 사라졌다. 다들 지쳐 쓰러져갔다. 나는 친구들에게 포기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사실 내가 포기하고 싶었다. 친구들은 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재영이 형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손을 흔들며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 있었다. 예전에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보자며 다시금 히치하이킹을 하였다. 형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5시간이 지나자 나는 나의 한계에 부딪혔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형에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싶어 비겁하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 하였다. 지금까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말이다. 결론은 형을 제외한 모두가 그만 가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우리의 무전여행은 방콕의 버스터미널 화장실 앞에서 끝이 나게 되었다. 다 왔는데 진짜 얼마 안 됐어. 택시 저기 티켓 사는 데서 사는 그렇게 우린 사비를 내어 버스를 타고 파타야에 도착했다. 재영이 형은 그 후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무전으로 1800km를 오며 원했던 목표들을 여러 번 갈아치웠음에도 마지막 150km를 실패하자 앞선 기억들이 모두 실패 같았다. 그저 포기했다는 사실만이 기억에 남게 되었다. 저 멀리 파타야의 바다를 헤엄치며 멀어지는 형을 바라볼수록 내 모습이 초라해져 갔다. 친구도 잃고 자신을 증명하겠다 하고서 포기한 나 스스로가 한심했다. 우린 그래도 마지막인데 웃으면서 끝내자는 효정 누나의 말에 마지막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버려 박스. 언니 저막 버려요. 쓰레기 쓰레기. 근데 왜 먹는 거야? 얼마 전까지 누가 먹자는 햄버거를 먹었지. 그렇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떠한 의지도 필요 없으며 밥을 먹을 때 간편하게 카드 한 번이면 되는 세상. 심지어 여행 경비도 아버지에게 송금받은 용돈 30만 원. 이젠 친구들과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친구들과 맥주 한 잔만으로 우리는 웃음을 되찾았다. 참 쉬웠다. 무시당할까봐 벌벌 떨었는데 서로 웃음 한 번에 아무렇지도 않아졌다. 하지만 형과 나는 풀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늦은 새벽, 나는 형에게 포기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 나는 형이 나에게 비판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형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말하였다. 형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형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은 망상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포기한 내가 한심하다고 답했다. 반면 형은 친구들이 포기하자 자신도 더 이상 갈 힘이 사라졌다며 용 너가 친구들을 모으지 않았다면 또한 장사를 기획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였다. 우린 여행을 출발했을 당시 더 단단해지고 독립적일 것을 기대하였지만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아님을 배웠다. 서로가 아니었다면, 도와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삶을 준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나에게 한 끼 줍쇼 하냐고 말했던 아버지께서도 무뚝뚝하게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비록 포기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세상이 경험을 선물해준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 이유는 웃음이었던 것 같다. 어떠한 대가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서는 우리의 미소 하나에 만족해 주셨다. 어떠한 스펙도 어떠한 취업의 조건도 되지 못했던 다정함은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다정함을 잊었을 때는 거만함과 불행을 주었다. 그리고 다정함은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아도 본래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었다. 우린 여행을 가기 전부터 살아가는데 이미 충분한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26살이 되었고 현실적인 조건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나는 여전히 영화 현장에서 취업을 하고서도 발목 인대가 끊어져 해고가 되기도,
주얼리 사업을 시작하고 재고가 100개나 집에 쌓여있기도. 다시금 무전여행을 하며 막판에 포기하는 나에게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나는 과거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늘 불안해하고 있다. 아마 나는 영원히 불안해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 단 하나 있다. 내가 가진 나약함이 싫지만은 않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가 필요했고 서로가 있었기에 나는 삶을 선물 받았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어도 삶을 음미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길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될 테니.